오늘은 과학기술 지문 지난 시간 이어서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광합성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지? 오늘은요, 과학기술 지문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작용하는 원리,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오늘 배울 지문은요, 약이 생체에서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몸을 낫게 하는지, 어떤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개념 설명은 건너뛸게요. 오늘은 어떤 기능을 해서 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지문 깨끗하게 읽지 말고 더 이렇게 줄만 그으라는 거 아니야. 지문에 너무 괴롭히지 말고 지문에서 찾을 거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읽어봐요. 같이 정리해보자, 이따가. 페이지는 142쪽이에요. 142쪽. 오늘도 지문은 한 개만 볼 거예요. AI 언어기술 이거는 숙제예요. 이거 하고 오늘 뒤에 문법 좀 길게 봐야 돼서 빨리 할게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뒤에 문제도 한번 봐봐봐. 어떤 문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지문 읽고 문제를 보는데 너네가 모의고사 직접 풀 때는요, 문제를 눈으로 한 번씩 보고 지문 읽는 게 훨씬 좋아. 그렇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라 이건 아니고 내가 뭘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지 정도는 챙겨가서 지문을 읽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나 또 그림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응? 약의 종류가 뭐가 있고 뭐는 어떻게 작용하고 뭐는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지 그런 거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길 잃는다. 그걸 지문 속에 정리하든 아니면 그 옆에다가 따로 자기 말로 바꿔서 정리하든 해보라고. 꼭 해. 자, 보자. 우리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오늘은 글의 구조가 너무 좀 간단하고 딱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글로 연습하면 좋으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자, 1문단에서 지금 약이 뭔지, 약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약이 우리 몸을 낫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야? 약의 뭐와 약이 뭔지? 그 뭐야? 약의 개념과 또 뭐 나와 있어요? 약의 뭐? 약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걸 뭐라고 해? 약의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해? 약의 작용 원리? 작용 방식, 작용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다음으로 가면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뭐랑 뭐랑 어디에 작용하는 거랑 어디에 작용하는 거랑 크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문단이 여기까지였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대체로 약은 어디 작용하거나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그 다음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병원체의 작용, 그치? 다음 두 번째는요, 생체의 직접 작용. 생체가 뭐야? 우리 몸.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병원체에 작용할 때는 둘로 또 나눠지지? 병원체에 작용하는 게 어디랑 어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치? 그래서 둘로 나눠서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문에 지금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 또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예도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정리를 해보자.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경우는 뭐?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뭐? 설파제. 그게 뭐였어? 여기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니까 박테리아에 작용하는 게 뭐겠어요? 항생제겠지. 그치? 설파제가 항생제겠죠? 라고 우리는 그 정도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일단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건 뭐다? 항바이러스제인데 뭐에? 자, 밑으로 더 내려볼까요? 어디서 항바이러스제? 뭐를 포함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이라고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얘는 항생제야. 그래서 여기서 뉴클레오 이걸 포함한 바이러스제. 나왔죠? 이렇게 정리해보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병원체에 작용하는 경우는 이거 두 가지 나왔어.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맞아요. 뭐라고? 작용제, 그치? 신경작용제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어디에 관여해? 그치.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긴 하죠. 한 문단이 더 남아서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약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이들 약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어떤 효과? 상승 효과와 너무 오랫동안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에 뭐가 생긴다? 내성 생긴다.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 약의 상승 효과와 내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 이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내 질문은 계속 할 거예요. 어휘 면제권을 줬더니 어휘를 면제받겠다고 공부를 안 하고 오셨어? 자, 봐봐요, 그럼. 자, 집중해서 봐. 자, 약은 뭐다? 맨 처음에 약에 대해서 나왔네요. 약의 뭐? 정의에 대해서 나왔네, 그치? 약은 뭐야?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자, 생체의 작용에 우리가 몸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어떤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것인가는 밑에 나와 있겠죠. 그죠? 약은 생체에서 자, 우리 몸에서 뭐와 결합해?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자, 생물학적 효과, 어떤 효과? 유익작용이랑 유해작용을 나타낼 건데 그걸 뭐를 해서 한다고? 수용체랑 결합해서 한다고. 이게 생물학적 효과가 어떻게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겠지? 그게 뭐로? 생체에서 뭐랑 결합한다고? 약과 수용체가 결합해서 나타난다고. 그다음 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약이라는 건 생체의 뭐랑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리간드, 그지? 약과 리간드가 어떻다?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을 한다. 그럼 리간드가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리간드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약이 생체 안에 있는 리간드랑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약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리간드가 뭔가 좋은 걸 하겠는데 그걸 부족한 걸 채워주면 약이 우리 몸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몸을 낫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낫게 하는데 이 리간드라는 애가 필요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잖아. 그지? 그지? 봐. 그럼 리간드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한다라고 했어요. 약은 리간드야? 아니지. 약은 리간드가 아닌데 약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리간드와 비슷한 화학적 분자 구조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약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리간드를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리간드가 뭐길래 볼게. 자, 여기서 리간드라 나왔네. 리간드는 뭐냐? 자, 우리 몸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요. 자, 그럼 아까 여기 생물학적 효과라는 건 이거겠구나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되니? 자, 리간드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하여
신경자극, 화학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야. 근데 신경자극이나 화학반응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면 뭐가 좋을까? 자, 봐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 수용체랑 친한, 가까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자, 생체 내에서 뭐랑 뭐가 결합한다고? 정리해. 생체 내에서 뭐랑 뭐가 결합해? 맞아.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리간드가 친화성이 좋은 애들끼리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자, 이렇게 결합하면 뭐의 작용에 의해?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둘이 결합해서 생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생체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다음, 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대. 자, 수용체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이렇게 결합하면 수용체에 의해서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치? 다음 두 번째,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리간드가 변하기도 한다고. 돼요? 되니? 되지? 그럼 봐봐. 자, 봐봐. 리간드는 수용체랑 결합해서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생체 내에서 수용체랑 리간드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첫 번째는요, 리간드와 결합한 이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서 생체가 변화하기도 하고. 정리되지? 자, 두 번째는요, 이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이후에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어떤 반응? 우리가 몸이 아팠는데 나아지게 하는 그런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하는 거야. 정리돼요? 요 부분이 있잖아. 요 부분이 은근히 되게 앞뒤가 막 되게 헷갈려. 수용체랑 리간드가 결합해서 수용체가 생체 변화를 일으키는데 리간드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용체가 리간드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했잖아. 그치? 방금 읽었을 때. 근데 리간드가 수용체의 변화를,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제에 엄청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워. 그러니까 정리할 때 앞뒤 관계, 선후 관계, 인과 관계 진짜 정리 꾹꾹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간다. 다음 봐. 이러한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 자, 이 리간드를 원래 우리 몸에 있는데 얘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이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되게 많아지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여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이해되죠? 되죠? 그럼 얘들아, 여기 문제를 먼저 풀고 올게. 이걸 정리를 잘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가 먼저 읽어보라고 했던 이유는,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방금 여기 A라고 딱 나와 있잖아. 아, 그럼 A를 좀 잘 읽어야 되겠다. 왜? 문제 나올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방금 내가 헷갈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문제에도 당연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겠지. 이 부분 정리한 다음에 바로 A는 바로 실시간으로 풀어내요. 다 읽은 다음에 이거 다시 읽고 풀려고 그러면 헷갈려. 그러니까 A 먼저 풀게요. 자, 넘어가서 145쪽에 4번 있잖아.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빨리 지금 풀어볼게요. 요건 질문할 거예요. 요거를 먼저 풀게요.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선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볼 사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볼 사람. 재율이. 응. 일단은 수용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응? 후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는 응? 리간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윤이. 왜 노려봐? 이걸 왜 노려보냐고. 왜?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봤던 A 부분이 여기 정리돼 있어. 자, 생체 내에서 리간드가 수용체랑 결합한다고 했지. 그 리간드라는 건 우리 몸에 원래 있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약에 리간드와 비슷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 약을 우리 몸으로 집어넣으면 이 리간드가 많아지겠지. 그치? 그럼 그게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수용체랑 결합해서 수용체가 뭐 한다고 했어? 첫 번째,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에 의해서 생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수용체가 리간드에 뭐를 변화시킨다 그랬어? 구조를 변화시켜서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했었어. 자,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약은 있잖아.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먹는 건데, 자, 그럼 그 약이 생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첫 번째, 수용체.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와 약으로 공급된, 약에 있는 이 리간드라는 애랑 결합을 하면 결합된 이 수용체가 생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수용체라는 애가 리간드의 구조를 변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이후에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시킨다는 게 두 번째. 됩니까? 돼요. 그럼 이 리간드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약으로 왜 공급을 한다 그랬어? 이게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건 우리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할 수 있어. 그럼 약이 리간드와 뭐가 비슷해야지 약으로 리간드를 공급할 수 있겠어요? 구조가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 리간드와 화학적 분자 구조가 비슷한 성분이 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되지? 그래서 지금 나왔던 말들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1번에서 뭐가 틀렸냐? 자, 봐봐.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서 수용체의 구조가 변화한다 그랬어. 리간드에 의해서 수용체의 구조가 변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라고 했는데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틀렸지.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있잖아. 그치? 1번은 그게 틀린 거야. 자, 2번 선지. 2번 선지 확인해서 해볼 사람. 어떻게? 서원이 해볼래? 리간드가 먼저 응? 구조가 수용체에서 바뀌면 응?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맞아요. 이게 약이 작용을 했을 때 생물학적 반응은 언제 일어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완전히 틀린 거야. 그치?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난 뒤에 그 결과로 뭐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뒤에도 틀려. 수용체와 리간드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로 변화하지도 않고 일단. 우리가 동일한 화학적, 유사한이라는 말을 했어. 어쨌든 화학적 분자 구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니? 약 안에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이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라고 했잖아. 그래서 약과 리간드의 화학적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 이런 말을 했었지. 그지? 수용체와 리간드의 화학적 분자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말은 전혀 있지 않다고. 알겠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잘했고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3번,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약을 복용하면 뭐가 많아진다고 했어? 리간드와 결합한, 그치? 수용체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맞는 선지야. 4번이랑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빨리빨리 확인해보고 갑시다. 자, 4번.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에 뭐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니? 생체에 있는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틀렸어요? 생체에서는 그치. 이거 뭐야? 수용체가 있었고, 그죠? 그죠? 약은 이 리간드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되죠? 되죠? 그 다음에 5번. 뭐와 동일한,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자, 약은 뭐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렇지. 수용체가 아니라 리간드야. 왜 갑자기 대답을 잘하냐? 생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 맞지?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됐으면 바로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1문단은 정리됐지? 자, 보자.
자, 대체로 약은 아까 얘기했어.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자, 첫 번째는요, 병원체에 작용해. 두 번째는요, 생체에 직접 작용해.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낸다. 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어디다? 전자다. 전자라는 말 뭔지 알죠? 어디?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서 어디라고? 앞에 거, 그지? 여기라고. 항생제랑 항바이러스제는 병원체에 작용하는 약이다. 이거예요. 자, 가령, 자, 예시 나와 있죠?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자,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중에서 박테리아예요. 사용되는 설파제라는 항생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뭐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용하니?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엽산을 먹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럼 박테리아가 스스로 엽산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죽겠죠? 그러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엽산을 스스로 못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그걸 이용해서 약을 쓴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박테리아의 설파제. 설파제가 뭐를 이용해서 약을 쓰는지. 자, 설파제는 뭐를 이용한다? 박테리아가 뭐를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 길다. 한다는 걸 이용하여 전제 조건이라고 할게요.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을 쓴다. 자,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박테리아도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엽산을 만들기 위한. 그럼 그 수용체를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면 엽산을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게 해본다라는 거지. 자, 봐. 파라아미노벤조산 PABA이라는 애가 그 수용체랑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파라아미노벤조산 요걸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 이거지. 자,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자, 이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 요거랑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자, 비슷하다는 거야. 같진 않지만 되어서 자, PABA가 원래 결합해 수용체랑 결합해서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결합해야 뭐가 생겨? 엽산이 생기지.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 뭐랑 결합해버려? 설파닐 아마이드랑 수용체랑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해버리면 엽산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라고요. 어렵지 않죠? 설파제 원리. 자, 박테리아가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래서 어떻게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뭐를 복용해? 설파제를 먹어. 그럼 어떻게 돼? 설파닐 아마이드. 설파닐 맞니? 설파닐 아마이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는 거지. 그 체내에서. 그 다음, 이게 뭐랑 결합해? 수용체랑 결합해버리는 거지. 원래 이 박테리아가 이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걔랑 결합해서 엽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파닐 아마이드가 수용체랑 결합을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어 못 만들어? 박테리아는 엽산을 못 만들고 죽는다라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건 정리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서 자, 그 다음 항바이러스제 보자. 자,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는 증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뭐의 특징?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한다라고요. 자,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다른 세포에 기생을 해야 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증식을 막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방식의 약에서 해당한다라고 했어. 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 아까 설파제 같은 예시인 거예요. 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랑 뉴클레오타이드는 같지 않아.
이걸 포함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인데 얘는요 뉴클레오타이드란 애랑 유사해. 뉴클레오타이드가 뭔데? 자 보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원래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 말고 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하면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걸 막아서 복제를 못 이루게 하려고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포함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한다는 거예요. 되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는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랑은 결합을 잘 안 하는 특성이 있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라고요. 된 거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크게 정리할 건 없는데. 자, 봐. 항바이러스제. 자, 이거 하고 가자. 항바이러스의 원리. 자, 처음에 전제는요, 바이러스가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꼭 기생해서 증식하는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뭐가 결합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 말고 뭐가 결합한다고? 예, 사이드 유도체가 뭐랑 결합한다고? 결국 뭐랑 결합한다고? DNA나 RNA의 수용체랑 결합한다고.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한다라고요. 자, 정리하면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랑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할게. 그러면 아까 항생제였던 설파제는 어떻게? 그다음 항바이러스제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아까 얘는 어떻게 박테리아를 죽이는지 정리가 됐죠? 이게 뭐였어? 아까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병원체 말고 뭐요? 얘들아, 신경작용제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생체. 그러니까 병원체, 우리 몸에 침입한 아이들한테 작용하느냐 아니면 우리 몸에 작용해서 바꾸느냐,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 몸에 침입한 아이들한테 작용하는 건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 설파제랑 항바이러스제 됐죠? 그 다음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건 생체에 작용하는 건 뭐야? 신경작용제. 이건 어디에 작용하는 거라고? 생체에 작용하는 거야.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을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라고요. 자, 우리 몸의 생체에 작용하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를 한다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자.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 끝에 도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막 하게 해. 하나의 뉴런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를 하게 해.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막 화학 신호를 이렇게 막 전달함으로써 같이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뭐가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았을 때 좋은지 적었을 때 좋은지 밑에 한번 볼게요.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라고요. 자, 봐봐. 그러면 전연접 뉴런, 그 다음에 후연접 뉴런이라는 게 있겠지. 전연접 뉴런, 후연접 뉴런이라는 게 있겠지. 이때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여기다 다시 재흡수가 된다라고요. 뭐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에피네프린이요. 되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농도가 낮아진다는 건 얘네들이 부족해진다는 거잖아.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돼? 얘네들을 농도를 높여줘야 되겠지. 그 역할을 뭐가 한다? 약이 한다. 항우울제가 한다고요. 아까 항바이러스까지는 정리됐지? 이제 신경전달물질 생체에 작용하는 경우에요. 농도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농도를 높여줘야지. 그래서 이 항우울제가 여기 사이에서 이 신경전달물질 기건 계속 울리고 아주 이게 낮아져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항우울제가 작용을 한다라고요. 여기에서 뭐 해줘야 되겠니? 이 세로토닌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해줘야 되겠지. 자, 이 연결 틈새에서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내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TCA 항우울제고요. 두 번째는 SNRI 항우울제야. 자, 그래서 TCA 항우울제는 어떻게, SNRI 항우울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밑에는 간단하게 보고. 자,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 전연접 뉴런, 여기랑 결합하여, 여기서 뭐라고? TCA 항우울제. 여기서 결합해서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버리면 전달물질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음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또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연접 틈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자, 여기랑 결합하는 방식으로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바로 문제 먼저 보고 올게요. 문제를 보면서 그림으로 바로 설명을 들어갈게. 6번 문제 바로 볼게요. 뉴런이 이렇게 생겼나? 뉴런들이 자, 얘가 이제 이게 더 커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긴 전연접 뉴런이 있고, 여기는 후연접 뉴런이 있어. 앞에서 결합하는 거, 여기는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뭐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얘가 뭐 전이 되고 얘가 후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전과 후가 있어. 전과 후가 있을 때 자, 같이 볼게요. 전 연접 뉴런과 후 연접 뉴런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어. TCA 항우울제는 어디에서 작용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맞아요. 여기서 작용한다. 전연접 뉴런에서 작용한다고 했어요.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에서 발음도 어렵고 전연접 뉴런에서 작용을 한다. 거기서 뭐를 못하게 한다? 뭐를 억제시킨다? 뭐를 억제시킨다고 했어요? 빨리 가서 찾아. 지금 가서 찾아봐. TCA 항우울제가 전연접 뉴런에서 뭐를 하게 했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막았다고. 재흡수를 억제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 후연접 뉴런에서는 어떤 항우울제가? SNRI 항우울제가 제가 재흡수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랑 결합해서 뭐를 높이는 효과를 줬다?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줬다. 어디? 여기 연결 틈새에서. 그치? 연결 틈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원래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득 있어야 되는데 없어. 부족해. 그러면 뭐가 생겨? 항우울제가 생겨? 이게 부족해지면 뭐가 생겨, 우리? 우울증이 생기는 거지. 우울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져야 돼?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그치. 걔네들이 많아져야 돼. 걔네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애들을 더 없어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보충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작용을 한다. 이 TCA는 제흡수를 억제해가지고 원래 있던 애들을 좀 덜 줄어들게 만든다. 다음 SNRI 항우울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수용체, 후연점 누런의 수용체랑 결합해서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라고요. 됐니? 그러면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한번 보면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자, 보자.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답은 뭐니? 답 찾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답. 자, 4번이라고 한 사람들 그래 이해됩니다. 왜냐면 이 아직 우리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안 나와서 지금 고른 거야? 그래. 요거 아랫부분에 나와. 아랫부분에 내성 나올 때 나와. 뭐냐면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자, 약을 장기간 남용하면 거기 계속 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4번은 맞는 선지야. 4번은 맞는 선지고요. 그래서 자, 1번 볼게.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나에 작용한 후, 자, 아까 무슨 말 있었어? 나에서 작용한 후 다시 가로 재흡수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봐봐. 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작용을 해서 기능을 다하고 어디로 재흡수된다? 전으로 재흡수된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니 틀리니? 요거 맞는 선지지. 맞는 선지지. SNRI 항우울제는요. 나에 지속적으로 흡수된다라고 했어? 아니면 나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한다고 했어? 수용체랑 결합한다고 했지. 나의 수용체와 결합한다고 했어. 지속적으로 흡수돼서 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후연접 뉴런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지. 틀렸어요? 이게 답이야. 자, 3번 봐. 3번.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 다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핀 다 어디야? 연결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게 아까 틀렸다 그랬나? 왜? 이거 왜 틀렸어? 왜 틀렸다 그랬어? 틀렸다고 한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이건 맞죠.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4번. 아까 얘기했어. 밑에 나온다고. 다음 5번. 항우울제는 가와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했어요. 항우울제는 아까 뭐였어? TCA 항우울제는 가에, TCA는 어디서 결합하고? 전연접에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SNRI는 어디서 결합하고? 후연접에서 결합하고. 맞죠? 답은 몇 번? 2번. 됐죠. 자,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 효과가 커진다. 자, 약들이 서로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상승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민감도가 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을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내성이라고 한다. 내성과 상승 효과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자, 밑으로 빨리 넘어가서 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루즈 했구나, 실제로. 어쩐지 확 쳐지더라. 1문단을 통해 글의 중심화제 파악하기. 자, 뭐가 생체에서 효과를 내는 방식이에요? 약, 그죠? 그 다음에 2번. 그치, 속도가 붙어야지 좀 살지. 어쩐지 엄청 루즈하더라고. 자, 1문단. 약의 작용 방식이야. 약은 뭐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생물학적 어떤 효과를 내는 건데 그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약이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할 경우 약은 리간드로 기능한다. 자, 실제 약은 리간드가 아닌데 리간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왜? 화학적 분자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자,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뭐를 인위적으로 생체에서 증가시켜? 리간드, 그치?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서 증가시켜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많아지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낸다라고 했어. 자, 이 문단. 항생제는 그럼 어떻게 작용하냐? 어디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라고 했어? 항생제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걸 뭐라고 했지, 우리가? 생체 말고 뭐라고 했지?
자,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뭐라고 해? 병원체. 그치? 병균의 원인. 병원체. 병의 원인.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그래서 설파제를 예로 들어서 박테리아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설파제가 체내에서 뭐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설파제가 체내에서 뭘로 바뀌어서 PABA가 아니라 PABA가 있으면 박테리아가 만들어낼 테니까 그거 아닌 설파닐 아마이드 안 적을게.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어 박테리아의 수용체와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럼 엽산 못 만들어서 박테리아 죽어. 다음 3문단. 다른 세포의 항바이러스예요.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용했니?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용했어.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대표적인 얘다.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라는 건 뭐냐?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DNA 복제 과정을 막아버린다고 했었지. 막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쉽게 결합한다. 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여 확산을 억제한다. 자, 4문단요. 신경작용제. 이거 뭐야? 어디에 작용하는 거야? 생체에 작용하는 경우죠.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항우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어요. 자, 뉴런 간 연접 틈새에서 뭐가 낮아지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자, 우울증이 나타나니까 그 농도를 높여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족을 해서 어디 연접 틈새에서 이 아이들의 부족을 해소한다. 그래서 두 가지 우울제가 있는데 TCA 항우울제는 어디에서 결합한다?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뉴런이 아니라 뉴런이요.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SNRI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또 후연접 뉴런을 되게 치기 싫으셨나봐요.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자잘한 오타는 고쳐주면서 보세요. 자, 5문단. 상승효과와 내성.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상승효과. 그리고 내성은 약을 장기간 뭐 하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걸 말한다.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봐야지. 아래 정보 간의 관계요. 작용 뭐를 말하는 거야? 작용, 원리, 과정. 다 맞는 말들입니다. 정리 잘 돼 있고요. 넘어가서. 자, 4번 했고요. 5번 봐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뭔데? 기억은 설파제. 설파제고요. 니은은 뉴클레오 그거. 기억이 설파제인데. 니은은 뉴클레오 항바이러스야. 맞아요.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기억, 설파제는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맞아요? 맞지? 뭐 한다 그랬어? 뭘로 바뀐다 그랬어? 설파닐 아마이드. 맞죠? 2번, 기억은 병원체가, 자, 기억 설파제는요,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여 병원체의 사멸을 유도한다. 자, 필요로 하는 물질이 뭔데? 야, 설파제. 그러니까 PABA랑 결합해서 뭘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 엽산. 이 필요로 하는 물질, 엽산의 생성을 방해하여 사멸을 유도한다. 맞아요. 자, 3번, 니은, 뉴클레오, 걔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자, 그치? 이 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확산을 억제한다. 맞아요? 맞지? 다음 4번, 기억, 니은 모두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활용하여, 자, 무슨 말이니, 이게?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몸과 병원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의 그 차이가 있잖아. 어떤 차이가 있어? 기억, 설파제는요. 우리 몸은 스스로 엽산을 섭취해서 엽산을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서 쓸 수 있어. 걔는요. 박테리아는 스스로 만들어야만 해. 그게 차이점이지. 그다음 저 뉴클레어, 바이러스는요. 우리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어. 바이러스는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정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한다 라고 했는데, 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사용한다.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은 아까 뭐밖에 없었니?
엽산밖에 없었지. 니은은 아니다.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아니야. 답은 몇 번? 5번이고요. 얘들아, 문장 성분 어떡하냐. 큰일 났네. 자, 문장 성분은요.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앞에 각을 잡고 얘들아, 다음 주에 우리 문장 성분 문제 풀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어차피 설명 한 번 더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뭐냐? 우리 말에 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 문장은 단위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절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가 있고요. 절이 있고 문장이 있어요. 자, 어절이라는 건 띄어쓰기의 단위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학교에 간다 하나하나가 어절이 되는 거지. 그럼 구는 뭐니?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파란, 하늘 이러면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야? 파란은 형용사고 하늘은 명사인데 이거 합쳐서 파란 하늘 자체가 뭐야? 형용사야, 명사야? 사실 형용사, 명사는 아니야. 그치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고. 파란 하늘이.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명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달리다는 동사지. 빨리는 뭐예요? 빨리. 부사잖아. 근데 빨리 달린다라고 하면 얘들아, 요거 두 개가 뭐가 돼? 구가 돼서 뭐를 말해주고 있어? 달리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동사구라고 한다고. 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로 기능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절은 뭐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구랑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문장처럼 따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쏙 들어가서 쓰이는 걸 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완성된 그 아이를 문장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말의 문장 구조 요거만 보고 가자. 우리말의 문장 구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문장 구조야. 누가, 무엇이, 그러니까 주어야 여기가. 주어가 여기가 서술어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아니 빨리빨리 하고 문법이 나올걸. 자, 어떠하다. 그 다음 무엇이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랑 에피네 그거에 막 갇힌 것 같아. 자, 봐. 주어가 어찌하다, 주어가 어떠하다, 주어가 무엇이다가 기본적인 문장 구조 세 가지예요. 자, 어찌하다는 동사가 뭐를 얘기하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겠니? 동작이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겠니? 어찌하다는 맞아요. 이건 주어의 동작, 움직임, 주어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경우에 무엇이 어찌하다라는 형태로 나타나. 그럼 무엇이 어떠하다는 주어의 어떤 걸 서술하는 거가 있어? 맞아요.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는 경우에 무엇이 어떠하다 형태로 나타나. 그럼 무엇이 무엇이다는 주어를 뭐 해주는 거야? 지정해 주는 거지. 주어가 무엇이다라고. 자, 이게 기본의 우리말의 기본 문장 구조가 주어 서술어고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는 우리말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주어 서술어 말고도 꼭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과 다른 것들은 다음 주에 조금 빨리 하고 요거 마저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어차피 문제 풀려면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거든요. 알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